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정책 중에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해가 정말 가지 않는 정책에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게 하나가 올해 외국인 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전에 시행하지 않았던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외국인 정책이라는 거는 미래성과 그 다음에 미래성을 가지고 유능한 인재를 한국에 유입하기 위한 정책, 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가장 활용성 있게 활용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됐던 E7S2 이게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그랬죠? 티브 방식. 제가 이민 정책 설명할 때 네거티브 방식, 파지티브 방식 많이 설명했잖아요. 자, 파지티브 방식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외국인 정책입니다. 파지티브 방식이라는 거는 이 직종만 가능해. 그리고 나머지는 안 돼. 라는 거고요. 네거티브 방식은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돼.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 시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E7S1과 E7S2입니다. E7S1은 첨단 기술 분야긴 한데 GNI가 워낙 높죠. 예, GNI가 3배 요건이 되기 때문에 거의 신청자가 없다. 물론 저희 고객 중에 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만 이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E7S2입니다. E7S2.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제가 알고 있는 외국인이 갑자기 제가 올렸던 E7S2에 답변을 달았어요. 질문을. 행여사님, 우리 고향에 E7S2를 신청하라고 엄청나게 광고가 뿌려지고 있고 E7S2를 받으면 1년 후에 F2 7S 그리고 3년 후에는 F5 16S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많은 브로커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E7S2를 홍보를 하면서 그냥 비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정책본부에 이제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3주 정도 지났는데 답변은 없고요. 연장이 됐던 상황인데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E7 1보다 상위 클래스가 E7S2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건 네거티브 방식 아니야. E7 1 비자에 없는 정책을 E7S2에서 고급 인재를 한국에서 채용하기 위한 그런 좋은 요건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E7S2의 메인은 뭐냐면 첨단 기술 분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F5-9을 해보면서 첨단 기술 분야를 증명하는 게 얼마만큼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E7-1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왜 E7S2를 만들었을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정책을 만들 때는 E7 1으로 포함할 수 없는 나머지 첨단 기술 분야의 인재를 국내에서 종주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E7S2를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종사자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F5-9 비자를 신청했을 때도 첨단 기술 분야라고 하면 정말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관할 출입국에
IT, 나노, 바이오 그 정도만 생각해요. 하지만 아닙니다. 첨단 기술 분야를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고 그 제품의 범위에 실제적으로 종사하느냐 그만한 어떤 거요? 기술력이 테크놀로지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종사자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잘못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들이 E7S2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E9도 가능하다고, E7, 4도 다 가능하다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E9도 가능하고 E7도 가능하고 점수 60점이거든요. 이것만 되면 가능하다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고 관할 출입국에서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만들었고요. E7S2는 E7 비자의 상위 클래스이라는 그 개념을 먼저 가지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면 엄청난 브로커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고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첨단 기술 분야하고 제품의 범위는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첨단 기술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이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군에 어떤 부분에 일을 담당하느냐 총 35가지의 첨단 기술이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상당히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 이미 두 차례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항공 분야 쪽에 대분류가 있고요. 첨단 기술 및 제품이 적용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냥 어 뭐 전공 플러스 간단하게 어떤 거죠? 경력만 있으면 된다. 이건 해외에서 뭐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서도 E9부터 시작해서 다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브로커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외국인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항공 분야 쪽 하나만 볼게요. 자, E7S2가 얼마만큼 어려운지 볼게요. 자, 체계 종합의 항공 분야 하게 되면 스텔스 기술이 있어야 돼요. 항공기 개발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비행기 소음이 많잖아요. 저감 기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인화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고기능 무인기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착륙 무인 항공기에 대한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추진기관, 앞으로 나가고 있는 추진에 관련됐죠. 제가 군대에서 로켓 미사일 있잖아요. 미사일 1단계 추진체를 조립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고효율 엔진 설계 기술 엄청나죠. 하이브리드 연료 기술, 단결정 주저 및 금속 소결 프린트 기술이 있어야 돼요. 엄청납니다. 내열 내식성 세라믹 열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진 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소재들이 열을 닿는 부분뿐만 아니고요.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로 그 열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인슐레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게 세라믹이 일반적이거든요. 열 차폐 코팅 기술이 있느냐, 내열 흡음재 기술이 있느냐, 고효율, 고출력 하이브리드 기술이 있는 것인가? 이것만 봐도 우리는 참 너무 어렵잖아요. 자, 또 한번 기체 소재. 이제 기체 항공기를 보면 이제 이렇게 비행기가 있잖아요. 여기에 사용되는 이제 기체에 사용하는 material을 보면 돼요. 자, 이제 체계 종합에는 항공기 스텔스 기능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잡히지가 않는 기술 레이더로. 자, 기체 소재를 보겠습니다. 구조용 나노 마이크로 하이브리드 복합재 기술. 말로만 해도 어렵잖아요. 스텔스용 점자파 선택 투과 소재 기술. 전파 흡수 도려
램 개발 적용 기술, 대형 복합제 액상 성형 및 OOA out of autoclave 기술, 오븐 경화형 프리레그 공정 기술, 프리레그 테이프 자동 적출 기술, 그다음에 COQ나 또 코발트죠. 코발트 본드 성형 기술, 3D 프린팅 기술, 고강도 내열 마그네슘 합금 설계 기술, 알루미늄 리튬 합금 고인성화 기술, 좀 이해도 못하겠네요. 고성능 금속 재료 소재 개발, 다중 개발 부품 일체화 설계 기술, AI라든가 티타늄 포깅 기술, 무결점 마그네슘 합금 주조 기술 엄청나죠. 티타늄을 성형할 수 있는 기술, 핫 포밍이라고 그런답니다. 초서형 성형 기술, 엄청나게 작게 만든다는 거죠. 전파 흡수 금속재 구조물 설계 및 제작. 자, 항법이나 제어 관련해서 첨단 기술 및 제품을 보면 MEMS 자이로 가속도계 성능 향상 기술, 링 레이저 자이로 가속도계 기술 개발, 파이버 옵틱 자이로 가속도계 개발 기술, ADS, ABS-B 수신 및 데이터 응용 기술. 와, 정말 모르겠네요. FBW 시스템 기술이고 충돌 방지 및 회피 기술 시스템이죠. 응용 소프트웨어 OFP 기술 개발 기술. 기계 쪽 보면 전기 모터 구동형, 왜냐면 다 엔진이 모터로 구동되기 때문에 가변 유량 정유압식 구동기 기술. 와, 어렵네요. 리딩 엣지 플랩 구동 장치 개통 기술, 선형 DDV Direct Drive Servo Value 기술, 고성능 고유 익형 날개요 설계 기술, 복합재 블레이드 제작을 위한 자체 가열 및 가압 방식의 일체형 기술, 항공기용 착륙 장치 개발 기술. 엄청납니다, 정말. 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항공전자 전기 쪽에 체계 분석 및 통합 기술, 항공전자 테스트 베드, 항공 개발 기술, Flying Avionics, Avionics인가요? Laboratory. 그 다음에 운용 최적화 설계 기술, IMA 기반의 IMMC, Integrated Modular Mission Computer 설계 기술이고요. 영상을 활용한 지형 변화 탐지 기술, 영상 네트워크 전송 기술, 고해상도 그래픽 설계 기술, 고정밀 시선 조준 기술, 초소형 디스플레이 설계 기술, 실시간 영상 합성 기술, 고주파 증폭기 소형화 기술, 광대역 데이터 전송 기술, 음성 명령 인식 기술, 다기능 융합 처리 기능, 항공전자 영상 압축 구현 기술, 무장 관리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 스마트 재밍 기술. 스마트 재밍이라는 것은 전파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돌 회피 장비 설계, 증강현실 기반 심볼 및 영상 구현 기술, 대체 연료 및 개발 기술, 초경량 전원 공급 배터리 모듈 기술, 소프트웨어 신뢰성 향상 기술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종사자라는 개념을 제가 생각해 볼게요. 종사자죠. 종사장이 아니고요. 자, 종사자. 자, 이 종사자라는 개념은 제가 여러 군데서 확인했어요. 법무부 고시에 202-212에 2020년부터 6월 22일부터 시행하는 건데 D10-1 구직비자를 신청을 할 때 이제 상한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법무부 고시상에 여기에 해당하는 종사자라는 개념을 쓰고 거기에서 6개월밖에 주지 않아요. 원래는 최소 1년이거든요. D10-1 6개월씩 두 번,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총 1년까지 가능한데 여기서는 6개월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종사자들은 6개월. 그러니까 3개월로 끊었을 수도 있는 거죠. E74도 3개월씩 끊어서 두 번, 6개월이 만료거든요. 기계공학자라든가 제도사, 디자이너, 숙련 기능 인력인 E74 비자가 6개월이고 이거는 결국은 3개월씩 끊어서 두 번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종사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종사자라는 개념은 자, 결론을 먼저 내리면 안 되니까. 두 번째, E3, The Research Visa 중에서 연구개발 종사자가 있어요.
연구 개발을 하는 종사자. 자, 연구 개발 종사자로 일을 할 때 이 종사자라는 개념이 나올 때 여기서는 해당 researcher에 관련되어 있는 그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하는, 어차피 리서치가 연구 활동이잖아요. 그 분야예요. 그 분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서치가 만약에 항공 전자 쪽이면 그쪽에 관련돼서 연구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사자라는 개념, E3에서는 쓰고 있고요. 자, 세 번째, E7 비자에서는 여러 가지 87개 직종에 대한 종사자라는 개념을 씁니다. 자, 우리가 E7 1, 2, 3, 4를 할 때, E7 1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종사자라는 건 예를 들면 IT면 IT에 여러 가지 직군들이 있는데 이 비자 코드의 자격 요건을 가진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뭐냐면 E7 1으로 갈 때는 경우에는 학원은 아니고 예정자가 일반적이겠죠. 예정자.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그다음에 이제 F7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이전에 정책본부 담당관하고도 통화를 했었어요. 여기서 보면 상장법인의 이제 종사자라는 개념이 있고요. 상장사의 종사자라는 개념, 그리고 이전에 이걸 신청하려다가 제가 못하고 E7 1 비자를 받아서 최근에 F7 비자로 4년을 받은 근로자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유망산업 분야예요. 이 유망산업 분야에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첨단 기술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종사자라는 개념을 자, 정책본부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해내는 게 뭐냐면, 자, 이 회사가 IT 회사예요. IT 회사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일반 사무직, 또 IT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IT 기술자, 개발자, 뭐 클라우드, 뭐 그다음에 뭐 웹 디자이너, 그런 사람들이 IT에 관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술력과 상관이 없는 이 사무직,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종사자가 아니라고 엄청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종사자, E7S2에서 말하는 종사자의 개념은 첨단 기술 분야고요. 아까 얘기했던 얘만 든 겁니다. 항공 분야 쪽은 여기에 나와 있는 첨단 기술과 제품에 얼마만큼 쏟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게 종사자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뭐 금속 가공, 또 단순하게 뭐 연삭해요. 아니 단순하게 밀링 작업합니다. 단순하게 MCT 운영합니다. 또 단순하게 사출 기계 운영합니다.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원 비자의 취지 자체가 여기 F7에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종사자라는 개념은 첨단 기술 분야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뜻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첨단 기술 분야의 또 종사 예정이란 얘기는 항공 분야는 이거와 같은 어마무시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단순하게 금속 가공, 밀링, 연삭, MC치를 운영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건 이 분야에 만약에 능력이 있다 그러면 기계공학자로도 E7 1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첨단 기술 분야에 E7S2라는 거는 항공 분야라고 따지면 이렇게 많은 기술력이 필요하는 이 한 부분을 E7 1으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서 첨단 기술 분야에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하든가, 아니면 이미 고용을 하고 있는 사람을 비자 변경하기 위한 또는 사증 발급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정책본부에 이미 전달을 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뭐 수사라든가 보강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외국인 정책은 항상 미래를 예견하면서 해야 되고 내가 처음에 외국인 정책을 시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다 뽑을래 라는 정책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관할 출입국도 제가 1345에도 몇 번 연락을 해봤어요. E7S2에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하이코리에 나와 있는 매뉴얼에 한 장도 안 되는 그거 그리고 점수표 그게 답니다. 뭔 이런 정책이 있습니까? E7S2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비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1년 있다가 F2 7S로 60점 이상이면 되고 3년 있으면 정말 5단계 필요가 없고 원래 F5 16S는 GNI 2배인데 1배 정도 필요하잖아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만 있어도 됩니다. 이만큼 혜택을 주는 거면 F27에 그 유망 인재들이 있잖아요. 유스트, 카이스트, 기스트에 나오신 분들처럼 그러한 영향력이나 그러한 자격 요건이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데 단순하게 밀리기나 연삭이나 그 다음에 뭐 한다고 단순하게 부품 제작만 한다고 한 그분들을 E7에 주는 건 이건 정책에 반하잖아요. 원칙적인 정책의 목표 자체를 해석하지 않으면 이 비자 단순하게 점수제로 오용되는 겁니다. 이건 점수제가 아닙니다. 점수는 하나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전에 뭔가가 이뤄야 되느냐 F5 9에도 그렇고 또 F2 7에서도 그렇고 또 F5 10으로도 그렇습니다. 왜? 연관성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밀링 연상 모든 그러면 E9 비자 제조 근로자들이 다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침이 나오기 전에 외국인 정책을 만들고 외국인 정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세부 규정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점수로만 확인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F5, 10도 엄청 까다롭습니다. 정말요. 연관성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밀린 영상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열을 내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외국인 정책을 담당을 해서 뭔가를 만들 때 이 개념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분명히 F2 7, 또 F5 10, 또 F5 9에 대해서 관련된 F2 7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따라갑니다. 정설화되는 개념은 단순하게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요. 정말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술력. 조금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제가 민원을 넣었고요 이미 F2 7S 이미 비자 받은 사람들 취소가 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취소돼야 되고요. 그런 가능성, 포텐셜한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든 E9, E7, 4 비자 가지고 있는 뿌리 기업 근로자들이 전부 다 E7S2가 신청이 가능해야죠. 왜? 그 사람들은 7년, 8년, 9년, 10년을 그것만 했으니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만들기만 하는 정책은 안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기술력이 있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죠. 이 부분들은 제가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 2회, 3회를 거쳐서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그러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외국인 정책이 되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오늘 강의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번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외국인 정책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중요한 건 외국인 정책이 제4차 외국인 정책이 올해 시작을 하잖아요. 이런 외국인 정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도입하려고 하는 이 정책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점수면 점수대로 다 줘버리면 안 돼요. 무조건 정책을 만들어 놓고 다 인원을 모집하고 비자 주고 이만큼 성과에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뒷부분을 많이 치잖아요. 그런 정책이 아니고 가능성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 연장, 그다음에 대상,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모든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 디자인 코리아 장인.com 행여사 사무제 장관 행여사였습니다. 오늘 열변을 토했습니다. 감사합니다.